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들키면 끝입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서 가고 싶습니다. 올게는요, 기다리는 게 익숙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그 마음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검은 바다 위, 낡은 어선 한 척이 파도에 떠밀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배 바닥은 이미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탐조등이 미친 듯이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파도를 가르며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베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동료는 배 한쪽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위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은 점점 커졌고 회색 선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흰 천을 흔들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귀순자입니다. 탈북자입니다. 잠시 후 저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요. 제 이름은 한대식입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공병대 중이었고 2020년 6월 개성공단 폭파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조국을 등지게 되었는지, 왜 대한민국 땅을 밟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0년 6월 초 평양의 날씨는 숨이 막힐 만큼 무더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민무력성 지하 회의실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군인에게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군복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일성 광장 앞 출근길에 오른 인민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친 얼굴, 굳은 표정.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은 원래 고생하는 존재라고 배웠으니까요. 수령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보위부 대좌, 총정치국 간부, 인민무력성 고위 장성들, 제 계급으로는 평생 마주칠 일 없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대식 중위, 들어오시오. 저는 차렷 자세로 걸어 들어가 경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공병대 한대식 중위, 명령에 따라 출석했습니다. 보위부 대좌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 속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 가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할아버지, 현재 인민군 소장으로 복무 중인 아버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저 자신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하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별 임무, 선발된다는 것은 곧 신뢰의 증거였으니까요. 조국 통일의 성스러운 과업에 동무가 선택된 것이오. 조국 통일, 그 말 한마디에 제 주먹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어떤 임무든 목숨을 바쳐 완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대좌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 및 폭파 작전이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성공단이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에 모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하달하신 명령이오. 그 말 앞에서 의심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영광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명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회의실을 나섰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땀이 불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 통일, 그 성스러운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직접 선발해야 할 부대원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4명, 폭파 작전을 함께 수행할 인원들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실해야 했고 능력이 검증되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는 인원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성우 상사였습니다. 폭파 분야에서는 저보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술자리에서조차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말을 길게 할 때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뿐이었습니다. 중위 동지, 이번 임무가 끝나면 휴가 나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김중석 중사였습니다. 통신 분야 전문가였고 약혼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쑥스러운 웃음을 짓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위 동지, 이번 임무 잘 끝나면 저도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최영민 하사였습니다. 운전과 정비를 맡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여동생이 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유난히 단단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리종범 전사였습니다. 22살, 우리 중 가장 막내였습니다. 평양 출신이었지만 부모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성분이 좋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고 누구보다 충성심을 드러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믿었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 5은 트럭에 몸을 싣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늘 보아오던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깨진 도로, 먼지 날리는 길, 군데군데 멈춰선 사람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제의 봉쇄 때문이야. 조국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개성으로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반듯해졌고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가로등은 평양 중심가에서도 보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종범이가 조심스럽게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위 동지, 여기가 정말 우리 조선 땅입니까?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입 조심해라. 아무 데서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고 곧 거대한 철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정문이었습니다. 문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제가 알고 있던 공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외벽, 정돈된 주차장, 건물 사이로 보이는 잔디와 화단. 박성우 상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위 동지, 이게 정말 공장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감시원이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무들, 여기서 보는 건 전부 잊으시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잊으라는 말이 곧 절대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경고였다는 것을요. 개성공단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 대신 이상하리만큼 정리된 공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반듯하게 서 있었고 외벽에는 금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유리창은 귀한 물건입니다. 깨지면 구할 수 없어 비닐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곳의 건물들은 하나같이 멀쩡한 유리창을 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보위부 감시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철민 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내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동무들의 작업을 지원하게 될 거요.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 그는 우리를 공단 안쪽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 전부 잊으시오. 눈에도 담지 말고 마음에도 담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단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함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도로에는 신호등이 서 있었습니다. 작동은 하지 않았지만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신호등은 평양 중심 일부 지역에나 있는 것이었고 그마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장식품에 가까웠습니다. 최영민 하사가 건물 벽을 손으로 슬쩍 만졌습니다. 중위 동지, 페인트가 아직도 깨끗합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아내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보위부가 보고 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시선도 이미 벽을 훑고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몇 년이나 사람이 없었다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숙소로 배정된 곳은 공단 외곽의 관리동 건물이었습니다. 남조선 관리자들이 사용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침대란 장성급 이상이나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맨바닥에 다며 한창 깔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침대가 5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중석 중사가 조심스럽게 침대를 눌러봤습니다. 중위 동지, 이거 푹신합니다.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보았던 장면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듯한 도로, 깨끗한 건물, 유리창, 신호등, 그리고 이 침대, 이게 전부 김한술이라고? 보위부 대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는 것이오. 하지만 제 눈은 썩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정돈된 공간이었고 사람이 살던 흔적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종범이었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5이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에만 집중하자.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명령받은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창고문 하나가 열리는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될 테니까요. 개성공단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리철민 대위가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폭파 준비 작업 대신 다른 임무를 맡기겠소. 저는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3구역 창고에
남조선 기업들이 두고 간 물품들이 있어. 정리해서 폐기 처분하시오. 폐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이런 작업은 보위부가 먼저 검열한 뒤 진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선전물이나 금지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물품에는 손대지 말고 그냥 옮기기만 하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감시원 한 명만 남긴 채 다른 구역으로 떠났습니다. 3구역 창고 앞에 섰을 때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 굳게 잠긴 자물쇠, 감시원이 자물쇠를 풀어주고 말없이 물러섰습니다. 셔터를 들어 올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5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봉지, 병, 알록달록한 색깔의 포장지들, 과자, 라면, 음료수, 초콜릿,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일성 생일 행사장에서도, 군 창고에서도, 평양 백화점에서도 이런 광경은 없었습니다. 포장지마다 처음 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심, 오뚜기, 롯데, 같은 한글이었지만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최영민 하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위 동지,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규율이 스쳤습니다. 정 물품에 손대지 말 것. 규율 위반 시 중벌. 하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감시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우리 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조용히 먹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봉지를 뜯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그 소리 하나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영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삭한 소리, 짭짤하고 고소한 맛.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리종범도 다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성호 상사는 초콜릿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중석은 컵 모양의 라면을 들고 뚜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검은색 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료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톡 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는 빈 봉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우리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종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중위 동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걸 남조선 사람들은 매일 먹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배워온 말들이 그 질문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빈 봉지들을 치웠습니다. 상자 밑으로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입에 남은 맛은 지울 수 없었고 머릿속에 남은 장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창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리종범의 질문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매일 먹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눈앞에서 본 세상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요. 창고에서 돌아온 뒤로
공단의 풍경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문 손잡이의 반짝임,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 복도, 깨진 곳 없이 매끈한 벽면. 그날 오전, 우리는 사무동 점검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폭파 준비 전 내부 구조를 파악해 두시오. 리철민 대위의 말이었습니다. 사무동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고와는 또 다른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공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열자 책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색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중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중위 동지, 이거 컴퓨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물건이었으니까요. 평양의 일부 연구소나 고위 간부 사무실에만 있다는 그 컴퓨터가 이곳에는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에는 전선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콘센트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전기가 상시로 들어왔다는 뜻이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방에는 프린터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종이가 들어가고 버튼을 누르면 글자가 찍혀 나온다는 물건. 저는 그 기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걸 매일 썼다는 건가? 사무동을 나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 눈을 가늘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정도 밝기의 조명은 행사 때나 잠깐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식당 안에는 긴 테이블들이 정돈돼 있었고 벽 한쪽에는 커다란 은색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중석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 동지, 저건 냉장고 같습니다. 냉장고,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 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물건.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옆에는 전자레인지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따뜻해진다는 말로만 듣던 물건.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을 피워야 겨우 밥을 데우는데 식당 한쪽에는 정수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기계. 그 물을 마시며 이곳의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박성호 상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청진에 계신다는 그의 어머니, 겨울마다 얼음 낀 우물물을 깨서 물통을 채운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변기 옆에 버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해준다, 바람이 나온다, 그런 설명이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이런 데까지 편해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편안함이 사치였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창고의 과자, 사무동의 컴퓨터, 식당의 조명, 정수기의 물, 화장실의 버튼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보이부 대위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기만술이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먹고, 사람이 쉬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폭파하려는 건 정말 적의 시설일까? 그 질문은 잠들기 전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단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고 우리보다 한 박자 늦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리철민 대위의 웃음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 그날 밤 김중석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위 동지,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습니다. 우리는 숙소 뒤편,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 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라디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북한 군복 안에서 라디오는 금기였습니다. 걸리는 순간 총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창고 정리하다가 남조선 물품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버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규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고 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그날만큼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석은 천천히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잡음 사이로 낯선 말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KBS 뉴스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탈북민 정착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거, 의료, 취업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북자는 남조선에서 노예가 된다. 잡혀가 감옥에 갇힌다. 차별받고 버려진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속 목소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착금 지원과 함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날 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끈 뒤에도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건 그 자체보다 그동안 거짓을 믿어왔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더 달라졌습니다. 감시원들이 늘어났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불려갔습니다. 보위부 중자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저를 내려다보듯 바라봤습니다. 한대식 중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공단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저는 숨을 고르고 차렷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리종범 전사에 대한 말이 많소. 그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성분이 불량한 자는 마음도 불량하기 마련이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종범 전사는 충성심이 강한 병사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중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무의 가문을 믿어보겠소.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이곳에서 더 머무는 순간 우리는 하나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와 중자의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섯이 한 방에 모여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침묵만 길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경비병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의 숨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있던 박성호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 동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임무만 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중석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거짓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숨기겠습니까? 그의 말에 리종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위 동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굶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런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 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파하려는 이곳은 군사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살던 곳입니다. 최영민 하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부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제 인생을 지탱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말이 제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남아도 우리는 끝입니다. 보위부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범이었지만 내일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명령을 수행하고 이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지. 그 말이 끝나자 박성우 상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중위 동지,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김중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영민은 짧게 말했습니다. 동생들한테 형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종범이 말했습니다. 저는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라 속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폭파 당일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혼란을 이용해 검문을 빠져나가고 해안으로 간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5의 손이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잠이 잘 왔습니다. 처음으로 거짓이 아닌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폭파 당일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군인은 임무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보위부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무전 소리가 잦아졌고 경비병들의 동선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폭약 설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터지는 순간
우리는 사라진다.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후 2시 49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가르는 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폭파 직전, 저는 동료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쾅!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울렸고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연기가 치솟았고 비명과 고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폭발 지점으로 쏠렸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눈에 띕니다. 겉에 가장 빠른 걸음으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아무 일 없는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병사 2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위부 특별 임무다. 미리 준비한 문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병사의 눈이 종이를 훑는 동안 제 숨은 멈춰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통과하시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뒤따르던 동료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검문소를 벗어난 뒤에야 우리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공단 외곽을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도로는 거칠어졌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발밑에서 자갈이 부서졌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시간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것만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다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해안 쪽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비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탐조등이 밤바다를 미친 듯이 훑고 있었고 경비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안 된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바꾼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폭약을 꺼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킨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낮추며 움직였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안까지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바다를 훑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제가 손짓하자 우리는 한꺼번에 몸을 낮추고 달렸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탕, 귀가 멍해졌고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계속 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위님, 돌아보니 한 동료가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는 보지 못했지만 움직임이 느려졌다는 것만으로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잡아 두 명이 그를 부축했고 우리는 그대로 어선을 향해 뛰었습니다. 낡은 배 한 척이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배가 우리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엔진 걸어 한 동료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엔진은 쉽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탐조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 순간 엔진이 거칠게 살아났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은 없었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고 물 위로 탄두가 튀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배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때렸고 배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엔진 소리를 줄이고 한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몇 초는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불빛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노를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교대로 팔은 타들어 가듯 아팠고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회색빛 하늘이 열렸습니다. 수평선 위에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색 선체, 그리고 태극기, 저겁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흰 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귀순자입니다. 목이 찢어질 것처럼 외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는 생각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배가 가까워졌고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의 갑판 위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런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걱정받는다는 것이, 보호받는다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는 곧바로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총을 겨누는 대신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섰을 때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불이 꺼지지 않은 도시. 평생 지옥이라고 배웠던 곳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운 눈물인지 살아서 운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불렀고 누군가는 약혼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해군 장병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웃고 사람답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죄책감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땅에서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